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 환경의 발계. 절대자의 마음은 이 세상을 포함한 모든 세상과 무국을 덮고 있으니 세상은 태극의 원리에 입각해 현현한다. 무국에서 생성되는 세상들은 속성을 지니게 되고 무국 역시 불변의 의지와 불변의 마음이 결합한 상태이니 움직인다. 이는 이 세상이 다른 세상과 결합하여 또 다른 세상을 현현하게 하며 현현한 세상은 제3의 속성을 지니게 된다. 속성이 변한 세상은 또 다른 세상과 결합하여 새로운 세상을 현현하게 한다. 정의를 확립하여 끊임없이 문명이 발전하여 두 세상의 충돌을 극복할 미중요의 힘을 인간이 얻지 못하면 인류의 역사는 끝을 맺는다. 고찰. 1. 절대자의 마음은 이 세상을 포함한 모든 세상과 무국을 덮고 있으니 세상은 태극의 원리에 입각해 현현한다. 무국이나 태극은 예전 사람들이 말한 무국과 태극은 아니죠.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전부터 많이 설명했죠. 세상은 뭐라 했나요? 다 절대자의 마음이 변해서 된 거라 했죠. 그래요. 영혼들이 살아가는 마음도 그러하고 섭리로 드러난 절대자의 마음도 그러하고 불변의 몸으로 드러난 절대자의 마음도 그렇고 불변의 몸이 변해서 된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 역시 절대자의 마음이 변해서 된 것이지요. 그래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어내는 존재가 있죠. 그 존재가 뭔가요? 절대자이죠. 갑자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이 나오죠. 그 어느 경우에나 이미 알려진 것에서 출발하는 법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때로는 기랍을 통해서 또 때로는 연영을 통해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려진 것에서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귀납은 보편적인 것의 인식조차도 거기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출발점인데 한편 연역은 보편적인 것들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요. 그러므로 연역으로서 도달할 수 없으면서 연역이 거기서 출발하는 출발점들이 있다. 그런데 이 출발점들은 기납에 의하여 획득된다. 그래요. 가장 시초가 되는 거는 기납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또 연역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기납과 연역을 하면서 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우주가 생기기 이전의 우주를 다루었죠. 일종의 지죠. 지를 탐구하면서 지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죠. 또 지를 합당하게 만들고 있는가 좀 그런 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래요.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납과 연역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지만 혹은 대립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쉬운 내용도 아니고 기납과 연역은 대립적인 것도 아니지요. 연역은 기납에서 시작한다 하잖아요. 기납이 뭐고 연역이 뭘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기납과 연역의 내용을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직선 3개로 둘러싸인 도형은 뭔가요? 삼각형이죠. 직선 4개로 둘러싸인 도형은 뭔가요? 사각형이죠. 직선 5개로 쌓인 도형은 뭘까요? 오각형이겠죠. 직선 6개, 직선 7개로 쌓인 도형은 뭘까요? 육각형, 칠각형이죠. 계속 생각이 진행될 수 있죠. 그래요. 이런 생각이 연역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진행되는 생각 논리적으로 직선 10개로 둘러싸인 도형은 뭘까요? 십각형이겠죠. 자연히 생각이 되는 거죠. 모순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연역인 거예요. 근데 그래요. 이런 도형에 대한 개념은 직선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요. 모든 생각은 이미 알려진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직선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거는 알 수가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말이죠. 연역은 그래요. 보편적인 것들로부터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연역인 거예요. 기납은 뭘까요? 경험을 통해서 직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볼게요. 직선은 생각할 수 있나요, 없나요? 선은 생각할 수 있나요, 없나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선은 점들이 쭉 곱게 있는 것이다. 달리 얘기하면 점들이 합쳐지면서 있는 게 직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점은 쪼갤 수 없는 것이다. 쪼갤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생각해야 되겠죠. 길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쪼갤 수 있죠. 아무리 길이가 짧아도 0.001mm는 0.0005mm 더하기 0.0005mm죠. 더 길이가 짧으면 어떻게 될까요? 0.00001mm는 0.00005mm 더하기 0.00005mm 이렇게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길이가 아무리 짧아도 쪼갤 수가 있죠. 그러면 쪼갤 수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쪼갤 수 없는 점의 길이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이 성립하나요? 성립 안 하나요? 직선은 점들이 쭉 곱게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뭔가요? 직선은 점들을 쭉 더한 것이다. 더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점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0이죠. 0을 아무리 더한들 어떻게 되나요? 0인 거죠. 직선이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0임에도 불구하고 더해지면 선이 되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죠. 억지처럼 보이죠. 근데 이러한 존재가 없으면 직선은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점은 그래요. 그러면 점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기하학이 성립이 되지 않겠죠. 0임에도 불구하고 더해지면 선이 되는 존재를 어떻게 하나요? 직관하는 거죠. 경험 통해서. 약간 억지스럽다 하더라도 그건 뭔가요? 귀납인 거예요. 연역으로 설명이 안 되죠.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출발점들은 귀납에 의하여 획득된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귀납과 연역에 의해서 되는데 아까 살펴보았듯이 기하의 출발점이 되는 점 이것은 연역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납에 의해 그래요. 직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길이가 0임에도 불구하고 더해지면 선이 되는 존재 점 그래요. 그래요. 귀납과 연역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장르가 무공비급인 만큼 탐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공비급은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취지가 절대자 무국태과 같은 내용은 현실 사회에서 검증도 검증이지만 검증 방식의 한계로 실험과 관찰에 의한 탐구가 불가능합니다. 앞에 언급한 절대자 무국태급 이런 거는 실험과 관찰에 의해서 탐구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험과 관찰로
올바른 관조법으로만 통과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마음속에서 알아차리는 거죠. 올바른 관조법은 신검을 활용한 삼매를 통해 섭리에 입각한 관념을 만드는 것입니다. 섭리에 입각해서 생각하라. 삼매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억지스러움을 내려놓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올바르게 분리법을 사용하는 것을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죠. 그것은 태의 원리이기도 하지요. 기준을 정해놓고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 그래요. 태극으로 인식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삼매의 방식은 앞에서 8교로 설명하였지만 학적인 개념을 설명하면 연역법과 기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연역법과 기납법을 이용해서 질을 만들겠죠. 진리와 관계된 질을 만드는 거고, 그래요. 학을 있게 하는 거죠. 문장을 해체하면 개념을 해체하고 뜻으로 세상의 어떤 대상을 비추어 보는 것이 연역법이며, 세상으로부터 뜻을 찾아내어 개념을 만들어 개념들을 이어 문장을 만드는 것이 기납법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이에요. 그때 아리스토텔레스 이 글을 읽고 문득 떠오르는 게 이 말이라서 이 말을 써놨는데 자세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지금 보니까 잘못 써놓은 거예요. 기납과 연역은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러한 인식법은 잘못된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요. 기납과 연역은 그 생각을 하는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생각을 하는 어떤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문장을 해체하고 개념을 해체하고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 속에서 개념을 만들고 그 관념을 만드는 것,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 중관을 얘기하는 거죠. 관념을 다 해체하고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 속에서 인식할 수 있게 표현한다. 이거는 일종의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 중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관 역시 기납과 연역으로 이루어지겠죠. 근데 언급한 거는 중관을 언급한 거기 때문에 기납과 연역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관찰과 경험을 통해 직관하는 일이 기납이고, 그래요. 직관한 대상을 논리에 입각해 생각하는 것이 연역입니다. 아까 설명했죠. 점을 아는 건 뭔가요? 기납이죠. 그 뒤에 생각하는 건 뭔가요? 연역이라는 거예요. 기납과 연역은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기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연역이 이루어지기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흔적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치와 논리 입각해 신감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모순 없이 관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치에 입각해서 관념을 만들 수 있다. 우주 이전에 우주도 그렇게 만들어 봤죠. 한번 해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태극신검을 쓴 이는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적어놨겠죠. 가능하다 이러면서. 안 해보고 가능하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섭리에 바탕하고 논리에 모순이 없다면 섭리에 바탕하고 논리에 모순이 없다면 현실에서 흔적을 찾지 못하더라도 참된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또 질을 많이 구성하고 진리와 진실을 알기도 하죠. 실제로 처음에 지구나 태양을 지구를 관찰할 수 없을 때도 섭리를 입각해서 지구가 동물다는 사실을 알아낸 이들이 많죠. 세상은 불변의 의지가 간직된 섭리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래요. 섭리는 세상을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탕이 되죠. 인간의 올바른 신감의 활용 역시 절대자의 불변의 행위를 대리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설명했죠.
섭리를 인식할 수 없으면 이러한 시도도 안 되는 거죠. 섭리에 입각해서 어떤 관념을 만들어낼 수도 없죠. 하지만 인간은 섭리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가능하다.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게 가능하다. 또 그것은 절대자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래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뒤에 산멸통화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해가며 완전한 관념을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그래요. 앞에서 우주 이전의 우주를 설명했죠. 그래요. 불완전한 부분이 많고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섭리를 깨우치고 또 섭리를 깨우쳐서 보완해 나가다 보면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런 일은 원래 시작이 바이든 이상인 거예요.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놓으면 그래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지는 거죠. 그래요. 이러한 방법이 절대자와 무극과 태극과 같이 보이지 않고 검증이 힘든 것들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정신차려서 다룰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면 개념, 존재, 비존재의 뜻 및 관계를 알아야 하는데 태극신감에 있는 혼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간단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냥 지워버렸죠. 왜 지웠냐 하면 아무래도 막 떠오른 것만 적어놔서 틀린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요. 후에 한번 다시 검토해 보려고 지워버린 거예요. 없으니까 지워야 되겠죠. 현재는 절대자의 마음이 무극을 덮고 있다는 사실은 이치상 맞습니다. 그래요. 무극과 무만 덮고 있는 게 아니죠. 무극과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덮고 있다는 사실은 이치상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섭리에 따른 움직임이 생길 수 없고 세상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섭리는 그래요. 절대자의 마음이랬죠. 그러면 텅 빈 공간, 나아가 텅 빈 공간 속에 있는 물질을 절대자의 마음이 덮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쉽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 증명하는 방법으로 텅 빈 공간이 절대자의 마음이라 했는데 모든 대상은 절대자의 마음이 변해서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절대자의 마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인간의 마음과 유사한 것을 찾는 거죠. 근데 텅 빈 공간을 이글슨 이는 언급하죠. 인간의 마음과 영 달라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르죠. 그래서 지우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과 유사한 걸 찾아야 되겠죠. 잘못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지우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자, 새로운 말을 넣었겠죠. 문제를 해결하자면 마음과 같은 것을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인간이라고 좀 이해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같은 것을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찾아야 합니다. 마음은 물질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지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누구나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물질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잖아요. 있죠. 분명히 마음은. 인간은 누구나 마음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물질에서도 발견되지도 않고 공간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물질에도 없고 공간에도 없지만 인간은 누구나 마음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으니 없는 것이 아닌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하는 존재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있는 눈도 마찬가지고 있는 것이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물질이 아니고 공간이 아니라고 하여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근데 사람들은 물질과 공간이 아니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마음이 없다, 영혼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요? 물질과 공간이 아니면 없는 것이다 이런 그래요. 생각이 바탕이 되고 있는 거죠. 판단에. 그러면 이제 인간의 마음과 유사한 대상을 찾아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과 비슷한 거를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인간이 마음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의지가 발견되면 이 의지는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는 발견되는 의지가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도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미래로 이어지고자 하는 의지의 작용, 즉 시간입니다. 이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도 의지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서나 그는 바로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시간은 우주 어느 곳에서나 작동하고 있지만 물질에서 발견되지도 않고 공간에서 발견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미래로 미래로 그래요. 세상을 잇고자 하는 의지. 잇고자 하는 의지의 자본식 시간. 세상을 잇고자 하는 의지가 물질과 공간 속에서 발견되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로 이어지지도 않고 단절되지도 않는 시간. 그 속에는 미래로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잇고자 하는 의지가 간직되어 있음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이 의지는 우주 전체에 작용하니 절대자의 마음이 텅 빈 공간과 물질 전체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마음에서 발견되는 것을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발견한 거죠. 물질도 아니고 공간도 아닌 것. 마음이 물질과 공간 속에서 발견되지 않으니 즉 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쉽게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물질과 공간만이 있는 것, 즉 유라고 결론 내릴 경우 이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만한 거죠. 마음이 물질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니까 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물질과 공간만이 있는 것이라고 전제할 경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와 유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너무 어려운 말이라서 좀 다르게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 지우는 거예요. 있고 없음을 따지기 위해서는 있는 것, 즉 유와 없는 것, 즉 무에 대한 규정이 우선 필요합니다.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겠죠. 있는 것에는 있지만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있지만 인간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은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없나요? 확인할 수 있죠. 그런 거는 그래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마음과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 말고 다른 차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있지만 인간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있지만 인간이 확인할 수 없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있는 것으로 정하면 마음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있는 것을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해버리자. 단순히 그냥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것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 인간이 자의적으로 규정한 거죠. 그냥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자. 확실히 있는 것이니까 있는 것에 포함되죠. 그래요. 그러면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영혼도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물질과 공간이 아닌 대상은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면 마음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냥 물질과 공간이 있는 것이다. 그 외에는 없는 것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있고 없음도 인간에게 다르게 인식된다는 거죠. 마음과 같이 섭리나 시간 같은 것도 없는 것이 됩니다. 섭리나 시간도 없는 것이 되죠. 물질과 공간만 있는 것이면. 섭리나 시간은 뭔가요? 물질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고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으니까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바탕에는 물질과 공간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있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규정은 절대적인가 하는 의문을 지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은
절대적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뭐든지 알무의 씨앗은 억지스럽게 여겨질 수 있지만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 확실히 있는 것을 이렇게 규정했는데 그냥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런 말 할까요? 단지 직관으로 알 뿐이고 지를 성립시키는 지의 씨앗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야 하면 따져서도 안 되는 법입니다. 아까 그랬죠. 점에 대한 규정. 그래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 했죠. 그래요. 다 설명했죠.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길이가 아무리 짧더라도 길이가 있는 이상 쪼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쪼갤 수 없는 점의 길이는 0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점들의 합은 0이 됩니다. 그런데 직선은 점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으니 길이가 없지만 직선을 만들어내는 점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억지이지만 이 억지가 성립되지 않으면 기하학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지를 이루는 씨앗에 대해서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고 한 것이며 어떠한 지이건 지의 씨앗을 발견한 이는 침묵하며 아하 원래 그런 것이었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천팔기를 형성한 우주는 일정한 형태를 지닌 태극의 원리에 의해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요. 존재하는 것들의 상태와 처한 상황의 조건에 따라 그의 작화가 발생한 형태의 창조작용과 판멸작용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즉 태극 2단계에서는 존재와 태극의 원리가 결합되어 있었으나 사상으로 변하면서 존재로서의 태극은 경험 불가능한 것이 되어 이치상으로만 파악이 가능해지고 원리로서의 태극이 통일성을 작용하는 것이 되며 다음의 눈으로 그 이치를 관찰할 따름입니다. 그래요. 태극을 형식으로 이용해서 존재로서의 태극을 언급했죠.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경험이 안 되죠. 태극은 근데 태극의 통일성, 섭리는 늘 항상 발견되는 거니까 섭리가 통일성을 발견된다 이 말이겠죠. 태극의 원리는 불변의 행위로 창조와 파멸을 갖는 존재가 불변의 몸의 속성을 각각 간질과 물질과 공간의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불변의 행위인 섭리 작용을 얘기하죠. 창조와 파멸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섭리에 바탕한 창조와 파멸은 항상 일어난다. 그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불변의 행위가 작용하는 대상의 상태와 조건에 따라 불변의 행위의 형태는 변하죠. 섭리의 형태는 그래요. 다르죠. 본질을 갖다 하더라도 불변의 행위의 형태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밝히면 될 문제인데 과학자들의 주된 목적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획득한 관념 속에서 이치를 드러내어 논리학과 수학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인데 표현됐을 때 사이로부터 객관성이 인정되면 표현된 이치는 법칙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객관성을 인정받아야 되죠.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역시 태극 시험에서 다른 문제는 아니죠. 그래요. 뭐 그런 내용까지 일일이 다루진 않겠다 이러죠. 섭리에 간직된 형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 속에서 무엇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분리되어 어떤 것이 생겨나는 것을 탐구해야 하지요. 그렇겠죠. 탐구하면서 섭리의 형태를 찾아내겠죠. 현실에서는 선천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역순으로 되짚어가며 우선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으면 그것이 생기기 전의 모습을 생각하고 또 그 전에 생각하는 모습을 생각하고 그게 역순으로 되짚어 보는 거죠. 역순으로 파악해보고 다시 시간순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섭리의 형태는 드러날 것입니다.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알게 되다 보면 그 생겨나게 하는 것의 바탕이 되는 섭리를 깨우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